안녕하세요.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런치패드를 꿈꾸는 글로벌 지향 초기 투자 전문 VC 페인터즈 앤 벤처스의 박정원 파트너입니다. 이전에는 킹슬리 벤처스라는 초기 투자사에서 4년가량 근무했고 최근 페인터즈 앤 벤처스에 합류했습니다. 저희 투자 철학을 말씀드리자면 State of the Art, 사전적으로는 최첨단의 비즈니스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첨단이라면 기술을 보통 떠올리실 텐데요. 특허로 보호되는 딥테크, 바이오 같은 기술 개발의 영역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최첨단은 조금 더 범위가 넓은데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규모를 3천억, 1조 원 같은 숫자로 표현하곤 하지만 사실 설득해야 하는 잠재 고객, 그러니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트렌드에 의해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 거시적 트렌드를 잘 읽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 트렌드를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창업가를 찾는 투자사입니다. 결국 시장,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람인데요. 시의적절하게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것,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전략을 실제로 구현할 역량과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작은 시장에서 50%, 10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해서 매출을 수백억씩 일으켜서 성장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시는데요. 이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것인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는 20에서 100배수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실제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브랜드를 인지하는 사람들 중 1에서 5% 정도가 실제 구매를 합니다. 통상 0.1%의 시장을 점유하면 시장의 얼리 어답터,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도입할 의지가 있는 상위 5에서 10%의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브랜드가 되고 1%를 점유하면 해당 시장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사람들이 접해본 브랜드가 되고 10%를 점유하면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아는 회사가 됩니다. 로켓 배송하는 쿠팡을 예로 들자면 쿠팡의 현재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기업이지만 모두가 쿠팡에서 소비를 하지는 않죠. 300억 원짜리 시장을 100% 점유해서 매출 3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시장이 작으니까 빨리 점유할 수 있겠다는 관점보다는 점유율 100%를 만드는 난이도가 정말 높을 텐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거죠. 높은 시장 점유율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 시장에 침투해서, 그러니까 기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하던 사업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보다 내 회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때로는 빠르게 성장할 때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소 니치한 시장을 타겟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저희가 투자했던 사례 한 곳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가장 트렌디한 온오프라인 테니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더욱 간편하고 즐거운 테니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스매시입니다. 스매시는 2023년 초에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킹슬리 벤처스에서 첫 투자를 했습니다. 서르영 대표님 처음 뵌 건 2022년 여름쯤이었습니다. 스매시라는 회사와 서비스를 처음 알게 된 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였는데요. 팔로워가 2,000명 정도 되는 계정이었는데 피드를 보니 비전이 명확하고 트렌디한 브랜딩을 잘하는 팀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었고 앱을 다운받아 보니 출시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꽤 활성화된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이 운영하시는 서비스일지 너무 궁금해서 일단 홈페이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뵙고 싶다고 콜드메일을 써서 미팅이 성사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에 처음 뵙고 반년 정도 뒤에 실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서류영 대표님과 스매시 팀이 이뤄낸 성과들을 보면서 결국 이 팀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온라인 전환이 쉬운 매칭 기능에서 시작해서 유저들을 모았고, 그렇게 확보된 플랫폼 파워를 활용해서 낡은 방식으로 운영되던 테니스장들을 설득해서 예약 인프라를 온라인화했거든요. 테니스 문화의 문제점을 뾰족하게 정의해서 솔루션으로 구현하시는 과정과 실제로 이 솔루션에 유저들과 테니스 산업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속도를 확인하면서 서류영 대표님은 이 시장을 정말 잘 이해하고 성향상 잘 맞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 테니스 시장 규모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투자 검토에서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골프 시장 규모를 통상 8조 원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테니스는 여기에 5% 정도인 3, 4천억 원 내외입니다. 테니스가 코로나 말미쯤부터 트렌드가 되면서 특히 젊은 2030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었지만 객단가가 골프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테니스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선진국, 유럽 국가나 이웃나라인 일본의 전체 인구 중 테니스를 치는 비율이 3에서 7%인데 한국은 1.5%에 불과해요.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많이 찾게 되는 레저의 한 카테고리인데 한국 테니스는 폐쇄적인 동호회 문화와 인프라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포텐셜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 시장이 지금의 3배에서 5배로 커질 수 있고 서류영 대표님과 스매시 팀은 이걸 해낼 전략과 역량이 있다고 믿게 되어서 투자를 집행한 거죠. 스매시는 테니스를 더욱 간편하고 즐겁게 만들자는 비전을 가진 팀인데요. 결국 핵심은 테니스라는 도메인에 국한되어서 문제를 정의하기보다는 테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스매시 앱 내에서 퍼널 분석에 기반한 기능 개선 같은 당장 테니스를 간편하게 만드는 지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른 스포츠 그리고 취미 활동들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테니스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솔루션들이 제시될 수 있었습니다. 당장 크지 않은 시장이라도 이 시장의 문제를 우리 회사가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그 성장의 과실을 취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오히려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서류영 대표님께 투자했고 최근에 후속 투자 유치도 마무리되셨고 시장이 작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결국 투자 유치는 투자사에게 우리 회사의 역량과 성장성을 설득해야 되는 것인데 스매시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 같은 거시적 지표들에서 테니스가 확산될 수밖에 없겠다는 거시적인 트렌드와 유행을 이끄는 2030들이 너도 나도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던 마이크로 트렌드, 그리고 이 트래픽을 매칭과 브랜딩을 통해 빠르게 흡수한 전략, 마지막으로 반년 이상 성과를 지켜보면서 이 잠재 수요를 계속해서 더 실현해낼 수 있겠다는 팀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쌓였어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스매시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득당해버렸고 투자씬에서는 시장이 작아서 다소 의아할 수 있는 투자지만 저는 가장 잘한 투자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거시적으로 어떤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방 시장이 성장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성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IR의 소개 부분에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단박에 투자 유치를 하기보다는 관계 맺기의 관점에서 투자사를 접근하셔서 시간을 두고 성장하는 과정과 모습을 공유해 주시면 훨씬 더 신뢰를 쌓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흔히들 수익 모델, 그러니까 수익 구조와 비용 구조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 모델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서 돈을 버는 포괄적인 핵심 구조인데요. 크게 5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고객,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수익 모델, 이해관계자, 그리고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판매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 솔루션을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시설비, 인건비와 같은 투자와 단위 판매량당 생산 원가를 조달하고 실제로 비용을 차감했을 때 이익이 남는지를 수익 모델을 통해 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익과 비용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이 모델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에서의 리스크와 경쟁사들이 등장할 때 우리 사업이 가져야 하는 진입장벽, 그러니까 핵심 경쟁력이 무엇이 필요할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갖춰지면 지속적인 이익이 발생합니다. 투자 유치나 차입 같은 외부 자금 조달에 처음에는 의존하다가 결국에는 회사의 자체적인 현금 흐름에 기반해서 자생할 수 있는가? 인데요. 사실 그래야 우리 회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겠죠. 흔히들 제조업은 투자 유치가 힘들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제조업은 금형 같은 물리적인 프로세스로 인해서 제품 개발비가 비싸고 개발 기간도 길어서 개발 실패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고 기계나 설비를 구축하는 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시장에서는 다소 외면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후반에서 비교적 최근까지도 앱이나 웹, 플랫폼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유형 자산 투자가 크게 필요 없는 아이템에 대한 투자가 선호되어 왔고요. 아무래도 투자사들이 투자 검토를 할 때 성공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업 가치 1조 원의 유니콘, 10조 원의 데카콘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회사들이거든요. 투자 검토를 할 때 논리적인 사업 구조만으로는 빠르게 성장이 가능한 모델인지 실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들이 존재할지에 대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성공한 사례들과 비슷한 모델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상장 시장에서 성공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시작하고 투자받은 시점은 거진 10년 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런 아이템을 창업하는 난이도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졌고 솔루션의 세일즈를 위한 마케팅비나 여러 가지 고정비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외부 여건의 변화로 그때는 성공했을 모델이 지금은 성공할 모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던 때에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꿈꾸게 하는 무형 자산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자금 시장이 경색된 요즘은 오히려 당장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이 과거에 비해 가치를 더 잘 인정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처럼 유형 자산, 부동산, 시설 투자에 기반하는 물리적인 사업들의 가치가 좀 더 부각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그널 케어는 2023년 말 데모데이에서 피칭을 보고 비즈니스 모델이 인상적이어서 주최 측에 연결을 요청드렸던 기업입니다. 시그널 케어는 개분, 닭의 변에서 단백질을 추출하고 독성 성분을 제거하는 미생물 발효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원래는 폐기되던 개분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니 재료 원가가 거의 없어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독성 성분을 친환경적이게 깨끗하게 제거하는 발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기술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동석 대표님과 첫 미팅을 하고 3, 4개월 정도 팔로우업을 하다가 투자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버려지는 잔재물이나 재료들을 업사이클링해서 식용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식감, 기호성이나 독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사이클링에는 여러 가지 기술력과 최적화를 위한 테스트가 필요한데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 업사이클링 사업은 참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미각과 기호성이 엄청 발달해 있어서 재료가 어떠한 것이든 기본적으로 맛있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환경적 가치에 공감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버려지는 재료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클링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수백억, 수천억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상품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그널 케어는 그래서 사람이 아닌 돼지나 새우 같은 산업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료 내의 단백질 첨가제를 만듭니다. 동물은 기호성이 사람보다 덜 까다롭고 특히 산업동물은 사료비를 절감해서 원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렴한 원가가 가장 잘 소구되는 시장인 거죠.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이 큰 매력 포인트는 맞지만 산업동물 시장이라는 원가 경쟁력이 가장 잘 소구되는 시장과 고객을 찾은 것이 사실 더 중요한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 유치 당시에 수십억 원 규모의 발주서가 이미 있는 상황이었고 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을 하면 즉시 이익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1차 산업류의 제품들은 국내에서 유통이 어렵습니다. 보통 농협 같은 조합을 통해 대량 납품이 이루어지다 보니 영업이 폐쇄적이고 또 한국은 비교적 선진시장이라 굳이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한 사료를 먹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 케어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원가 경쟁력을 가장 중시하는 해외 시장으로 영업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수요를 발견했을 때 실제로 납품하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의 측면에서 고객, 수익 모델,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같이 포괄적인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데요. 그것만으로 투자가 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몇 가지 비하인드를 얘기해 보자면 시그널 케어는 원래 펫푸드 제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시설을 활용해서 사료 첨가제를 개발해서 초기 개발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게다가 생산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인증들이 이미 갖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개발 결과물을 더 빠르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종돈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셨거든요. 창업자와 아이템이 잘 맞고 생산이나 운영, 영업 등 여러 측면에서 노하우가 많으신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그널 케어는 작년에도 올해도 흑자이고 매출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투자입니다. 앞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서 돈을 버는 포괄적인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객이나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설명하면서도 이해관계자와 진입장벽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포괄적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투자사가 보기에는 규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창업자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고요. 결국 투자사들을 많이 만나보시면서 투자 시장에서는 우리 사업의 어떠한 점들에 대한 보편적인 우려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이러한 지점들이 충분히 고려된 비즈니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뀌지 않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대표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사업 계획의 여러 면면을 통해 대표자의 역량을 간접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